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좀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은 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세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하고 대출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부동산 세금은 좀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네. 사실 미국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는 세금 네.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세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센티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오히려 집을 사면 방금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넘버 원, 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 나가는 어차피 그거는 나가는 세금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 세금이 나의 자산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명의를 내 걸로 가져오면. 네. 그럼 네. 미국은 취득세가 어떻게 미국은 돼요? 취득세가 없어요. 주마다 다르지만 없나요?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취득세가 미국은? 글쎄요, 취득세 자체가 없고, 네, 네. 일단은 보유세로 네. 재산세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은 취득세가 없다. 네. 근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를 냈어요. 와. 네. 그리고 12%가 이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네. 이제 6%로 줄여주는 이제 완화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음. 이제 제가 그 완화책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샀어요. 12%를 내고.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이제 12% 내고 뭐 양도세, 보유세 계산해도 그래도 조금은 남겠다 해서 샀는데 네. 씁쓸하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미국은 취득세가 없대요, 여러분. 네. 자, 취득세가 없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 네. 우리나라 같은 무슨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 없잖아요. 없죠. 자, 그럼 재산세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재산세도 주마다 틀려요. 그래서 네. 그 50개 주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평균 재산세율을 그 책에도 네. 실어놨는데요. 사실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네. 그래서 주마다 틀리지만 주에서도 카운티별로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재산세율 자체가 대강 0.8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 그 뉴저지 같은 경우는 2.13%로 또 상당히 높아요. 거기 네. 좀 높네. 엄청 높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주마다 틀리고 또 똑같은 조지아라도 카운티별로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조지아 주에서도 귀네 카운티는 1.19%, 그리고 풀톤 카운티는 1%, 그리고 포스웨스 카운티는 0.7%다 틀립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이제 재산세는 뭐 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뭐 네. 이렇게 뭐 아주 뭐 부담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세금 가장 많이 나오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 네. 내가 이제 집을 팔면 네. 뭐 그동안에 오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도 똑같죠. 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캐피탈 게인스라고 그러잖아요. 오른 거에 대한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1년 안에 파는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소득 기준이에요. 투자자 소득 기준으로 해서 네. 최대 37%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최대 37%. 네. 낮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였어요. 1년 미만. 엄청나네요. 되게 말도 안 된다.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네. 37. 네. 네. 그게 이제 일반 소득세율에 이제 비춰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단기 양도소득일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장기 양도소득은 1년 이상으로 보유하고 팔 경우, 네. 이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네. 15% 내는 경우 있고, 20% 내는 경우 있고, 네. 장기 양도로 가면은 그 세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럼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 장기 양도 세율로 네. 별도로 그 세율이 정해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독신이다, 혼자다, 그리고 나는 1년 동안의 소득이 4만 달러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봤어요. 네. 그 책에 표에 있던데 네.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각 가구의 인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게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쓰는 경비랑 네. 부모님 뭐 형제자매 다 같이 사는 사람 경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우리나라 안 된다 좀 그게. 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네. 그리고 이제 심플하게 취득세는 없고. 네. 자, 그런데 저는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동종자산 교환. 네. 그게 이제 좀 여러분 말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양도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대표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핵심 방법 중에 하나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미국 국세청 세금 네. 코드인 1031에 네. 의해서 나온 세금 인센티브라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10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을 쉽게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연기. 연기.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네, 네, 네. 연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 연기된 세금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사망으로 거의 네. 끝이 나죠. 네. 그리고 그 상속인은 네. 계속해서 연기된 세금의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의 채무가 없이 그 부동 자산을 네.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상속은 내가 받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산을 내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양도세를 계속 이연시켜 왔던 네. 그분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네. 세금을 안 내는데 그 네. 세금이 저한테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끝나요. 납세자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상속연다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그 상속세 자체가 상속을 네. 주는 사람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근데 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네. 끝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컨셉하고 너무 안 맞는 네, 좀 것 많이 같아. 틀리죠. 네. 알고는 있었는데 네. 너무 저는 사실 동종자산 교환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어요. 조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한 게 좀 맞나 봐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40만 불짜리를 샀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걸 팔면서 그보다 더 비싼 50만 불짜리를 산다. 네. 그러면 이연시킬 수 있다. 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이연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는 네. 그것보다도 같거나 비싼 걸로. 같거나 그렇죠. 비싼 거. 네. 뭐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더 좋은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네. 잠깐 내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40만 불짜리를 이제 50만 불 돼서 팔았는데 다시 45만 불 되면 못 사잖아요. 네.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만 불짜리를 샀는데 네. 그러니까 60만 불이 됐어요. 아니면 네. 5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50만 불이 됐다고 치면은 네.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0만 불에 대한 네. 그죠? 양도소득이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팔고 나면은 자산도 없어지고 세금 막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그리고 인마이 파켓하는 순간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동종자산 교환은 뭐냐면은 매도자가 돈을 안 가져가요. 떨드 파리 제3자인 그 동종자산 교환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금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이구나. 그렇죠. 내한테 안 오고 제3자가 갖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저 B를 사면 제3자가 갖고 있던 우리가 텐더리 위치인지 컴퍼니라고 그래요. 동종자산 교환 회사에서 거기다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곧바로. 그러니까 나한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국세청, 미국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단 조건이 있다. 조건. 네. 동종자산 교환을 하는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비, 네네. 투자 활성화죠. 네.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임대용 부동산. 임대용. 네. 자가주택은 안 됩니까? 주거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임대용, 투자용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나 이제 이런 동종자산 교환으로 했었을 때 목적으로는 내가 임대용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네. 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또 계산한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겠죠. 1031 익스클루전이라고 그래서 사는 것만큼 이제 세금을 네.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내느냐 이제 그 차이점인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기회에 다음에 그렇죠, 하기로 하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동종사상 교환은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갖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 매물하고 갖거나 비싼 거 재투자한다. 네. 그럴 때 성립이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45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45일 안에 내가 다시 살려고 하는 부동산의 목록을 네. 제3자 동종자산 교환 회사에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나는 이 A라는 걸 팔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선택하는데 B에 들어올 항목이 B1, B2, B3야.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 등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매각한 날짜로 180일 이내로 새로운 그 등록된 매물을 클로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자산 교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연기, 빈도 해수도 없고 평생 동안 가능하고 납세 사망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채무의 관계가. 그런데 그거 외에도 엄청난 또 그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좀 많이 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일단은 그 확립된 시장으로서 자산의 가치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신 자산의 가치가 올라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면 또 별로 안 좋죠. 이선 도시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거를 37만 달러에 주고 샀는데 그게 125만 달러가 됐어요. 네.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동종자산 교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팔아서 똑같은 그 확립된 시장인 캘리포니아다가 재투자를 하기에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어디로 오셨느냐? 이런 애틀란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선 도시로, 네. 예, 뭐 오스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갖고 있었던 자산이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분산 투자를 해버려요. 네. 예, 그러면 4개를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총합만 120 아까 5만 달러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신박한.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잖아요. 모든 계란을 한 방울 담지 마라.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걸로라도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또 분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물려받은 땅이 있든지 옛날에 한국처럼 생각하고 땅을 사놨는데 또 미국의 땅은 또 틀려요. 한국하고는 오르지도 않고 수동소득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팔고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으로 또 동종자산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광범위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하는 케이스, 네. 뭐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네. 임대 소득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거를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 건물의 감가상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주용 주택은 27.5년, 상업용 부동산은 39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세금 공제를 받은 게 2만 불이다. 그러면은 5년이면 10만 불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팔 때 한 번은 공제를 받지만 팔 때는 또 갖다 붙어줘요. 한번 공제 받은 게. 취득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만 불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양도를 할 때.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무조건 동종자산 교환을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또 팔 때도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러죠. 투자자분께서 그거 다 좋아요. 자산도 불고 세금도 안 하고 나 자산 지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죠. 네, 어떻게 해요? 현금 인출 제휴자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처음에 우리 실제 케이스예요. 37만 달러 집을 20% 다운을 했으면 초기 자본은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대강 한 8만 달러 정도로 잡고 그런데 125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조 자산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현금 흐름, 그러니까는 대출을 안 끼고 한 개 7,500달러가 들어와요. 한 달에. 월세 말씀하시는 월세만. 거죠? 네네. 거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하나를 더 하시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달 월세만 1,500달러가 들어와요. 1,500달러. 처음에 네. 8만 달러 초기 네. 자본으로 시작한 게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자산은 있는데 네. 급하게 지금 나 이거 다른 것도 투자하고 싶어. 네. 아니면 다른 거 뭘 좀 해야 돼. 그러면 현금 인출 제휴자를 하라는 거죠. 네. 팔면은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수동소득 끊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순자산에서 네. 내가 자본을 현금 인출 제휴자로 빼는 거죠. 그럼 그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 창출한 자산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은 그 회수한 현금은 세금 면제예요. 팔아서 내가 현금을 받으면 세금 내잖아요. 네네. 자산도 없어지잖아요. 네네. 수동소득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제융자, 현금인지 제융자라서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 세금 면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세금 혜택인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네. 제융자, 현금인지 제융자가 나왔으니 거기에 따른 네. 대출 그 대출금 이자 부분 또 세금 공제를 받죠.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러한 원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고 이런 동종 자산 교환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 평생 연기로 그 상속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될 수 있는 1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부자들의 세금 혜택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네. 네. 완전히 신박한데요. 네. 그리고 현금 인출 그거는 일종의 그냥 대출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대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담보로 해서 일부 대출을 받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소비로 쓰진 마시고 그렇죠. 그걸 오히려 자산을 더 불리는 용도로. 그렇죠. 그럼 이제 전제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괜찮은 입지에 네.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만 잡으면은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동산에서 성공은 딱 이 세금과 대출이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LTV 뭐 70%, 막 80%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내가 사면 막 7억, 8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는 9억 이하는 무난하게 좀 나오고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서 미국은 좀 그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LTV가 굉장히 후하죠. 그리고 미국에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금융 제도가 굉장히 네네네. 잘 되어 있어서 네. 모기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적격융자, 네. 적격융자의 경우에는 네. 다운 페이먼트 내 네. 자본이 없어도 살 수가 있고 그건 네, 특정 융자죠. VL론이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 FHL론 3% 네. 본인 자금 3%만 있으면은 네, 고정주택은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융자가 좀 후하다고 볼 수가 혹시 있고 주택 수가 많으면 뭐 대출을 규제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소득 능력 되고 그러면 와이낫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용으로 또 다른 집을 구입할 때에는 내가 또 투자용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소득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임대소득도 나의 수입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뭐 아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금리가 너무 높단 말이죠. 네. 근데 거의 이제 뭐 정점을 간다 어쩐다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좀 미국 현지 분위기랑 네,
이게 되게 금리가 좀 높아도 네. 과연 레버리지를 활용할 네. 때 어떤 좀 팁이 있냐, 뭐 네. 기다려야 되냐, 네. 아니면 방법이 있냐, 네. 이걸 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적정 타이밍, 투자 네. 적정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음.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는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네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이해해서 적정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투자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 결정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금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경제적인 그 예부 요인만 따지더라도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금리, 통화량, 뭐 이제 국민 소득, 그리고 뭐 물가, 인플레이션, 환율, 뭐 전쟁,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자, 그럼 금리 당연히 이제 오르고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그 모기지 대출 부분은 또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모기지 이자가 3%면 3% 이자 낸 것만큼 공제를 받는 거고 6%면 6% 낸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내지만 여기서는 또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자, 국제 투자자로서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 환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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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이. 네. 자, 국제 투자자는요. 네. 국제 투자자는요. 투자하는 그 국가에서 얻은 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 이익보다는 환율 변동에 의한 환율 차익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환율 차익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와우,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그래서 국제 투자자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동산의 그 운용 소득이라고 그러죠. 운용 수입,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 자산 가치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환율의 변동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와 매각할 때. 네네. 그게 환율 변동, 제가 실질적으로 저 유튜브 채널에도 그 예를 한번 올렸거든요. 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자산을 소유를 했는데, 달러가 강세일 때, 달러가 약세일 때, 매각하고 매입하는 그 순서로 바꿔버리니까, 그 실제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의 차이가 더 커요. 국제 투자 금리보다.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달러가 너무 강해서 맞아요. 환율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레버리지를 껴서 가는 게 나은 거고. 네. 그 이제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피해갈 수 있는 리스크 헤지 전략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사이클에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적정 시기는 언젠가? 자, 우리가 이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물리적 사이클이 중요하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뭐 매매 사이클, 임대 사이클, 유형 사이클, 등급 사이클, 지역 사이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장 기초는 물리적인 사이클. 물리적인 것은 인구가 흐름으로써 움직임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한 가격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회복기, 확장기, 공급가인 침체,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이게 계속 정순환으로 가요. 그럼 보통 8년에서 12년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가다가 계속 정방향으로 가다가 확장기의 끝부분과 공급가잉이 어느 시점에서 회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정순환으로 안 가고 다시 확장으로 가든지 회복기로 가든지. 그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확장기에서 공급가잉 그 시기에서 긴장된 균형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침체기로도 안 가고 회복기로도 안 가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팽팽한 긴장 상태. 자, 이런 것도 지역 시장에 따라 틀려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국의 지금 부동산 사이클이 이러하다. 그러면은 모든 세가 다 똑같은 안 그래요. 그렇죠. 국가별로 틀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0개 주
다 틀려요. 캘리포니아 물리적 사이클 틀리고 조지아주 물리적 다 틀려요. 그런 걸 자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기 확장기는 보통 셀러스 마켓, 매도자 시장이라고 그러고 공급가잉에서 침체는 바이어스 마켓, 매수자 시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투자하러 들어간다.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때는 침체기에서 회복기 그렇죠. 예, 일정 그렇죠. 어느 시점까지인데 자본이 있는 투자는 그때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산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임대 예상 수익 면에 있어서는 좀 더디죠.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율보다도 임대 예상 수익률이 더디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산 가치 상승 면에서는 더 큰 우리가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예상 임대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들어가고 싶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회복기 끝자락이나 확장기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한 대로 딱 정해진 공식은 없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적정 시기를 파악해서 맞아요. 들어가라. 플러스 환율의 변동을 생각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환율이 핵심이었네. 네, 왜냐하면 환율이 핵심입니다. 금리가 안 좋긴 하지만 환율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넣으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내가 해칭을 좀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지역별로 가서 어떤 주로 갈 거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사실은 국제 투자자는요, 투자하려는 국가의 금리보다도 환율을 더 따지셔야 되고요. 금리의 변동은 짧아요. 네. 자, 우리가 아까 부동산 시장 물리적 사이클 얘기했지만 확장의 시기는 길어요. 네. 침체기가 짧습니다. 네네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금리 변동도 그래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네네. 짧아요. 네. 환율 항상 길지 않아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 타이밍입니다. 네네. 네. 아,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우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대표님의 그 채널이 있는데, 검색을 뭐 대표님 성함을 하거나 아니면 책 제목을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환율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기억이 맞다면 구독자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그 전에 구독했을 때랑 확실히 빡 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합니다. 네. 구독하시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정리를 한 게 맞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ABCD 매트릭스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물건을 잡고, 네. 그리고 이거를 잡을 때, 일단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네. 그리고 이때 나온 레버리지에서 나온 거를 대부분 다 세금 혜택을 다 받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현금 흐름, 네. 캐시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은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입지를 선정하고 괜찮은 물건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았을 때, 이거는 내가 A라는 곳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B가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동종자산 교환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고. 네. 맞죠? 네. 그리고 B, C 해서 몇 번 익숙해지면 이걸 반복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거는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 자산은 물려줄 수 있고 세금은 안 물려줘도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네.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이죠.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했을 때는 반신반의하고 네. 겁도 많이 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부동산은 저도 이제 경험이 아직은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부해보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는 대표님 채널하고 책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한국에 잠깐 지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제가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좀 오시게 됐는데 좀 현재 운영 중이신 그 회사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이게 이제 대표님 채널이고 그리고 이런 그 회사가 있어요. 턴키 글로벌 리얼티. 네네. 예. 그리고 여기 대표님 모습하고 이제 책.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회사 소개, 서비스 네. 뭐 여기 네.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아까 네. 제가 보여드린 자료 다 있고요. 네.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턴키 글로벌 리얼티는 미국 부동산 전문 회사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제 투자자와의 거래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 관리 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또는 미국이라도 조지아주가 아닌 타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게 자산 관리거든요. 네. 투자는 어떻게 했어요? 취득까지는 잘했는데 그다음 보유 과정에서 어떻게 자산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해답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 자체 그 자산 관리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담당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저희 회사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젠가 저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네네. 뭐 한번 저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네. 충분히 좀 공부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요즘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는 게 그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캐시플로우를 꼭 국내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국내로 가져올 때 네. 뭐 다른 뭐 세금 이슈나 어떤 자금 관련돼서 무슨 이슈 없나요? 그건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했을 경우와 네. 개인 자격으로 했을 경우에 따라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되는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해외 부동산 매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네. 매각한 날짜에서 3개월 이내에 외국한 거래 은행에다가 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의 이동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이동 사실을 보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네. 그러면은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시간 많이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저희 이제 채널 또 오셨으니까 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뭐 소감하고 뭐 좀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네. 한국 부동산도 힘들고요. 금리도 많이 올라서 힘들고요. 좀 응원 메시지를 네. 해주시죠.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네시스 팍 그 유튜브 채널을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네시스 팍 구독자분들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또 저를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초청을 해주신 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급변하고 있는 이 세계화 속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넓히고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경험해 볼 수 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도 국내 주식 하다가 미국 주식이 들어와서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셨듯이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또 다른 부동산 하면 입지, 이제는 그 입지를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